안녕하십니까. 연세사랑병원에서 고관절과 무릎 진료를 하고 있는 서동석입니다. 오늘은 그 인공관절 수술에 있어서의 감염, 흔히들 염증이라고 하시는데요. 아무튼 감염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모든 수술에는 합병증의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아무리 완벽한 치료를 하고 완벽한 환경에서 하더라도 0으로 만드는 건 아직까지는 불가능한 일이라 최대한 줄이려고 하는 게 이제 의사가 간호사들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공통적인 합병증들 외에 인공관절 수술에 있어서만 사실 유독 환자분들이 얘기도 많이 들으시고 걱정도 가장 많이 하시는 합병증이 있어요. 그게 바로 흔히들 인공관절 수술의 염증이라고들 표현하시는데 엄밀히 말하면 인공관절 주위 감염을 말하는 겁니다. 감염이라고 한다면은 열이 나고 고름이 차고 이런 상태를 감염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런 문제들에서 가장 걱정들을 많이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이유도 사실을 있기는 해요. 인공관절이라고 한다면은 몸속에 어떤 고장난 관절에 대해서 그 고장난 관절 부분을 제거하고 대체로는 금속과 플라스틱이나 세라믹으로 된 인공의 구조물을 집어넣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타 수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꼭 금속을 넣지 않아도 되는 수술들이 있죠. 칼과 실만 가지고 할 수 있는 수술들에 비해서는 이렇게 인공의 구조물이 들어갔을 때 감염이 생길 확률도 높고 사실은 생겼을 때 고치는 것도 쉽지 않은 거는 사실이에요. 한국도 이제 의료의 선진국이니까 따지자면은 보통 전체 인공관절 해당 건수 중에 한 1에서 2%가 보통 제일 많이 보고되는 결과이고요. 재수술인 경우에는 규모가 더 크다 보니까 보통 5에서 6%까지 보고되고 있습니다. 저희 병원 같은 경우를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희가 1년에 수천 건의 인공관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는데 저희 병원 통계로만 보자면은 연간 0.2에서 3%요? 그래서 한 400~500명당 한 분 정도의 감염이 발생하는 정도의 확률입니다. 전 세계 연구 결과들과 비추어 봤을 때 아주 우수한 감염 관리 성적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다 하더라도 0은 아니란 거죠. 그렇다면 인공관절 수술 후에 감염, 염증이 발생할 확률이 높은 위험인자들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이것은 거의 수술의 금기에 가까운 위험인자인데요. 사실은 당장에 피하기가 쉽지 않은 위험인자들도 있어요. 이를테면은 과거에 해당 관절에 예전에 수술을 받은 이력이 있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이미 염증이 있었던 이력이 있다든지 라고 한다면 이미 지나간 일이지만요. 현재 이제 인공관절 하고 나서 감염 발생 확률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그럼 피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그런 경우가 있는 환자분이시라면 좀 더 주의가 필요하겠죠. 그리고 그런 것 외에 전신적인 환자분에 달려있는 위험인자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만성 질환이 있을 때 만성 신장 질환, 콩팥 질환이 있거나 아니면 급성 간 질환이 있거나 그런 병들이 있을 때나 아니면 어떤 이식을 받거나 아토피 같이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되는 그런 만성 질환이 있을 때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면역 억제제를 복용해야만 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근데 면역이란 것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바이러스라든지 박테리아에 싸우는 몸의 힘이기 때문에 그거를 인위적으로 억제하고 있는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면 거의 당연하지만은 감염의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거죠. 그것보다는 좀 더 흔하게 당뇨는 사실 꽤 흔한 병이지 않습니까? 당뇨가 있다는 자체만으로 감염 확률이 높아진다기보다는 조절되지 않는 당뇨가 있을 때 감염 확률이 높아지는 건 통계적으로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조절되지 않은 당뇨의 기준은 당화혈색소라고 최근 얼마 동안에 이 당이 얼마나 조절된지를 반영하는 피검사 결과가 있죠. 그 수치가 보통 6.5 이하로 유지되면 아주 무난하게 관리가 됐다고 하는데 7 이상이다 라고 했을 때는 감염의 확률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또 역시 주의를 해야 되고 사실 미리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원인 질환들이 있죠. 근데 이제 퇴행성 관절염 외에 이를테면 류마티스 관절염, 건선, 그리고 강직성 척추염 이런 병들로 인해서도 말기관절염으로 진행해서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경우들이 생기는데요. 이 병들이 다 자가 면역성 질환이라는 전신 질환입니다. 그리고 환자 나이가 대체로 좀 젊기도 하고 인공관절을 하게 되는 시점에서 그리고 이런 분들은 치료를 할 때 면역 억제제를 쓰는 경우도 아무래도 좀 더 많아요. 그 병 자체로도 그렇고 그 치료의 내용으로도 그렇고 실제로 이런 병이 원인이 돼서 인공관절하는 분들이 아무래도 그냥 흔한 퇴행성 관절염으로 인공관절하는 분들보다는 감염의 발생 확률이 높다고도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약간 환자분 입장에서도 좀 조절이 가능한 감염의 위험 인자들이 있어요. 의사들이 지겹게 하는 말인데 뻔한 거 두 가지 있지 않습니까? 네, 과도한 흡연과 과도한 음주가 실제로도 통계적으로 존재하는 위험 인자예요. 요거는 줄이려면 줄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아주 고도 비만, 병적인 비만이 있을 때 수술의 규모가 더 커지기도 하고요. 연부 조직을 아무래도 더 많이 손상시키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도 감염의 확률이 올라간다고 합니다. 이런 거 외에도 이거는 좀 특이하다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구강 위생이 불결할 때 인공관절하고 나서 감염 확률이 올라간다는 통계가 있고 일단 이를 뽑거나 피가 났을 때 그러면
구강 내는 세균도 있거든요. 근데 그 세균과 내 몸속을 가로막고 있는 튼튼한 잇몸이 있어야 되는데 그 경계가 허물어진 거잖아요. 출혈점이 있다 한다면. 그러면 구강 내 세균이 그 구강 내 출혈점을 통해서 몸속으로 진입하고 그게 어찌어찌 이제 여러 악조건들이 맞물리면 혈관을 통해서 해당 인공관절로 날아가서 거기서 염증을 일으키는 경우가 있어요. 뭐 이렇게 뭔데? 뭐 보통 무릎을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키에 따라 있으면 거의 50에서 1m 정도의 거리가 있는 몸에서도 상당히 먼 곳에 있는데 이게 무슨 상관이냐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은 상관이 있습니다. 저도 뭐 이게 흔하진 않은데요. 공교롭게도 올해 제가 그동안 예전에 했던 분들인데 최근에 하신 분들도 아니고 잘 지내셨는데요. 올해만 거의 한 2분, 3분 정도 그 구강질환 관련해서 무릎에 염증이 발생했던 분들이 있어요. 하지만 어쨌든 가장 무릎 속에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세균 감염이고요. 그 세균 중에서 가장 흔한 세균은 뭐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요. 포도상구균, 그리고 표피상구균, 뭐 이런 식으로 무슨 상구균이라고 하는 그런 뭐 사실은 아주 흔한 사람의 그 피부에도 흔히 상재하고 있는 흔한 균들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제일 많아요. 뭐 사실 그러니까 뭐 몸의 청결 상태나 수술 전에 준비할 때도 이런 걸 좀 주의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이건 좀 드물지만 그 곰팡이균에 의해서도 염증이 생기면 아주 치료가 뭐 쉽지 않습니다. 장기간의 치료를 요하고 약도 아주 오래 드셔야 되고 수술도 여러 번 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근데 그런 경우에 이제 가장 흔한 곰팡이균은 캔디다라고 하는 균이 가장 흔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건 이제 염두에 두고 의사들도 환자분들도 어느 정도 신경을 써서 주의를 기울여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 사실 감염이 생기면 물론 이제 치료를 하면 되는데요. 그래. 뭐 다들 방법이 있고. 하지만은 예방이 더욱더 중요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뭐 감염에 대한 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그럼 인공관절 후에 감염을 어떤 식으로 예방할 수 있냐를 먼저 아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사실 환자분들이 스스로 좀 조절을 해서 감염 확률을 낮출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들 중에 전에 뭐 과도한 체중, 그러니까 병적인 비만 이런 게 있겠고, 그리고 과음, 흡연, 사실은 조절할 수 있잖아요. 뭐 말처럼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사실 그리고 의사나 간호사분이 대신 해드릴 수도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떤 적정 수준까지 고도비만은 아닌 정도로 체중을 줄이는 노력이 수술에 앞서서 있어야 하겠고, 그리고 흡연, 음주는 뭐 말씀 안 하셔도 뭐 본인과의 싸움인데 만약에 수술을 정말 꼭 하셔야 되는 상태라면은 염증 확률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적어도 수술 전후에라도 그건 좀 주의를 해서 좀 조절을 해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뭐 이거 좀 특이하게 들으실 수도 있는데 그 코에다가 어떤 치료를 해서 감염 확률을 낮출 수 있다는 연구가 있어요. 코 속에서도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감염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균들, 뭐 포도상구균, 피부상구균 그런 균들이 그 코 속에도 상재하고 있고요. 근데 그거를 미리 줄여놓으면은 이제 감염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보통 무피로신이라는 그 항생제 연고를 뭐 수술 전 얼마 전부터 써서 미리 박멸을 해놓고서 하면은 감염의 확률을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치과 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위험인자를 말씀드릴 때도 말씀드렸지만 구강 내 청결이 사실은 감염과 분명히 상관이 있다는 게 증명이 되어 있습니다. 수술을 꼭 한 직후에만 염증이 생기는 건 아니거든요. 몇 년 지나서도 황당하지만 갑자기 생기는 경우들이 있어요. 몇 년 지나 생기는 경우가 오히려 치과 질환 관련해서 생기는 더 흔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데요. 그래서 어떤 치주 질환에서 잇몸 출혈이 있다든지 아니면 지금 현재 뭐 잇몸에 염증이 있거나 뭐 발치나 치료를 꼭 해야 되는 사람이라면은 그걸 먼저 해결을 하시고 인공관절을 임하시는 게 안전할 것 같고요. 수술 전이시라면. 근데 수술 후에도 뭐 수년 후에도 치과 질환 관련해서 염증이 생긴 경우가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올해도 한 2-3번은 겪었다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럼 치과 질환이 있으면 나는 항상 위험 속에 사는구나, 그런 게 아니고요. 고치면 되잖아요. 치료를 받지 마시라는 게 아니고, 사실 이거는 치과 선생님도 익히 알고 계시는 내용이기 때문에 말씀만 하시면은 예방하는 항생제를 하루 이틀 투여하는 식으로 사실은 아주 확률을 낮출 수 있는데, 치과에 처음에 내원하셨을 때 이 인공관절도 과거력으로서 말씀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이건 이제 환자분들이 좀 신경 써주셔야 되는 게고, 그리고 의사들과 간호사분들과 병원의 직원들이 그리고 병원의 시스템이 할 수 있는 예방이 있어요. 우선은 수술을 전후로 해서 예방적 항생제를 하루 이틀 사용하는 게 뭐 다들 루틴으로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리고 수술실 환경이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어요. 요즘 현대적인 수술실들, 첨단 수술실들은 어떠냐면은 수술실 안과 밖에 문으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수술실 안을 항상 뭐 어떤 공기를 위에서 아래로 때려서요, 뭐 어떤 공기의 흐름을 만들어서 위에서 아래로는 공기의 흐름을 만들고 수술실 안의 압력이, 기압이 밖의 압력보다 높은 상태로 유지해요. 그래서 중간에 사실은 뭐 중간에 인공관절 수술 기구를 가져오거나
저희가 맞는 사이즈 인공관절 제품을 가져올 때 문을 열어야만 하는 경우들인데, 근데 문이 열렸을 때 그 공기 흐름이 수술실 내부에서 밖으로 흐르게 하는 거죠. 아무래도 외부에서 이제 균이 유입될 가능성이 많으니까요. 이렇게 양압 환기 시스템을 갖춘 수술실을 한다면은 감염 확률이 뭐 뚜렷하게 낮아진다고 이제 통계가 나와 있어요. 이 정도가 이제 예방으로서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실제로 뭐 병원에서 해야 되는 내용들이 많으니까 그것은 이제 다들 잘 하고 계실 거고 저희도 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용을 좀 장기간 하고 있는 일단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를 복용을 장기간 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또 어느 정도 중단을 뭐 휴약 기간을 가져도 되는 약이라면 면역 억제제나 스테로이드 같은 약들은 수술 전후로 해서 일정 기간 동안은 끊어줘야 하겠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 약을 처방한 해당과 선생님과 상의를 해야 되겠지만, 가능하다면 수술 전후에 그렇게 면역을 저하시킬 수 있는 약자를 미리미리 투여해 줄여놓는 것이 예방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인공관절과 관련된 감염 확률은 여전히 영인병원은 제가 알기로는 한 곳도 없어요. 저희도 아주 낮은 편이지만 0은 아니고요. 뭐 우선은 말씀을 드리자면 이건 좀 아쉽지만은 인공관절의 감염은 사실 아주 난치병이라고 하는 게 맞겠어요. 그래서 약으로만 조절된 경우 사실은 흔치는 않습니다. 이거를 종류를 우선 나눠보겠습니다. 감염의 종류. 그러면은 한 달 이내면 급성으로 분류하고, 한 달 이후면은 만성으로 분류하는 거죠. 이내와 이후는 치료가 다릅니다. 근데 사실은 뭐 어느 경우라도 그 스탠다드 치료는 수술입니다. 수술의 종류는 다르지만요. 그런데 이제 약물 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가 생겨요. 수술하는 자체가 아주 극도로 위험한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뭐 연세가 아주 많으시던지 건강 상태가 대단히 현재 뭐 다른 전신질환 때문에 대단히 좋지 않으시다. 그런 분들은 사실 수술을 이 응급상황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급하게는 하지 못하거나 안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리고 수술 거부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어쩔 수 없이 그리고 그 약물 치료를 우선 해보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강력한 항생제를 사용하겠죠. 병원들마다 그 대학들마다 연구 결과는 다르지만 적절한 항생제를 사용했을 때 성공할 확률이 10에서 많다면 25%라고 하죠. 실패할 확률이 훨씬 높은 치료라는 겁니다. 25%가 성공한다 그러면 75%는 실패하는 거죠. 그럼 실패했을 때 그 약물 치료하고 두고 보는 그 기간 동안 이 염증은 이를테면 급성이었다가 만성으로 넘어가게 되는 경우가 생기고, 그리고 염증들은 오래 둘수록 치료가 더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약물 치료가 성공하면 다행인데 실패했을 때 치료가 결과적으로 지연이 되게 돼서 어떤 수술을 통하더라도 그 수술을 통한 그 치료의 성공 가능성이 좀 낮아진다는 단점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어지간히 건강 상태가 좋거나 아니면 염증이 아주 경증이거나 다행히, 그래서 그래도 약물 치료를 다만 1, 2주라도 기대해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은 수술이 그 표준 치료라는 거는 다들 아셔야 될 것 같아요. 통상 한 달 이내 증상 발생부터 한 달 이내 그 염증을 급성 염증이라고 하고, 한 달 이후의 염증을 만성 염증이라고 합니다. 급성 염증인 경우에 일단 발견을 했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진단이 이제 확진이 되었다. 그렇다면은 그럼 치료의 시기는 언제냐? 빠르면 빠를수록입니다. 뭐 as soon as possible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뭐 발견했으면 즉시 수술을 하는 게 가장 이롭고요. 일단 뭐 급성 염증이 발생하는 뭐 상처를 통해서 바로 그냥 외부에서 침입한 경우도 있고, 뭐 치과 치료와 연관된 처럼 몸에서 날아오는 경우인데, 특히 몸의 다른 부분에 염증이 날았을 때는 증상 발생하면서 2, 3일 안에 하는 게 성공률이 가장 높다 그래요. 가급적 최대한 빨리 수술적 치료를 하고 그 다음에 또 이어지는 장기간의 항생제 치료를 통해서 재발도 막아내는 게 급성 염증에 있어서의 이제 표준 치료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만성 염증이 사실 좀 더 많습니다. 왜냐면 이제 왜냐면 한 달 이내 오지 않는 분들도 많고요. 그래서 실제로 이미 그 증상 발생하고 한참 끙끙 앓다가 가벼운 치료하다가 두고 보시다가 한 달이 넘어서 오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역시 한 달 이상 넘어간 그런 만성 인공관절 감염이 있는 분들을 치료하는 황금 골든 스탠다드 치료는 사실은 2번에 걸친 수술이 표준 치료입니다. 어떤 식으로 하냐면은 일단은 인공관절 전체를 제거합니다. 그리고 그 관절 속에 있는 모든 염증조 다 제거하죠. 그럼 빈 공간이 생기잖아요. 인공관절이 이만한 게 빠져나가고, 그럼 이게 없으면 이만큼의 빈 공간이 생기겠죠. 그렇다고 텅텅 비워놓는 건 아니고 거기다가 항생제가 함유된 시멘트라고 임시의 보철 같은 걸 넣어놓죠. 그렇게 하고 나서 통상 한 달에서 6주까지도 항생제 치료를 합니다. 항생제 치료를 하면서 피검사나 다른 배양 검사를 통해서 이 염증이 검사상에서는 박멸이 되었다는 근거를 얻었을 때, 그때 실제로 다시 제대로 된 2차의 인공관절 재수술을 하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이 사실은 짧을 수는 없습니다. 왜냐면은 수술과 수술 사이 간격이 적어도 6주 이상이거든요. 물론 치료 기간도 길어지고 지루하고 환자분들도 힘든 건 맞는데 3분의 2씩이나 재발할 가능성을 안고서 서두를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